결혼기념일 아침 식탁엔 미지근한 미역국과 뜬금없이 던져진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한석규 53 회계사입니다. 거실 공기엔 와인잔 냄새가 남아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그 오래된 액자를 품고 계셨죠. 가족이란 건 몇 그램쯤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그날 오후 우체통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다. 파란 비닐봉투에 젖은 자국이 있었고 겉면엔 부산시 재개발 보상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마당에 물 고인 화분을 비우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종이 흔들리는 소리와 짧은 숨 멎음은 정확히 기억한다. 몇 초 후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뒤돌아섰지만 손에 쥔 서류는 반으로 접힌 채 살짝 떨리고 있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밥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늘 그렇듯 무심해 보였다.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소리, 라디오에서 흐르던 뉴스 앵커의 기계적인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숨소리. 나는 그날따라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 된장을 푸는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힐 때마다 묘하게 울리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습관처럼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눈빛은 설거지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오래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별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졌을 무렵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앉은 어머니는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하나하나 쓸어내리고 계셨다. 사진들은 대부분 빛이 발에 있었고 어떤 건 구겨진 채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그중 한 장 2001년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셨다. 사진 속에는 그때는 아직 중학생이던 우진이 양복을 빼입은 병우 형, 그리고 안경을 벗은 지용이 형이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나를 찾다가 문득 어머니의 뺨에 흐르는 주름이 그때보다 더 깊어진 걸 실감했다. 자식들 많으면 마음도 나뉜다. 돈이 끼면 더 빨라. 옛 동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게 생각났다. 그 말이 웃기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쩐지 마음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고 부산의 공기는 축축한 먼지를 머금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지용이네 좀 다녀올까 싶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오늘 신문을 챙겨볼까 하는 듯한 평온함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단단히 각오한 듯한 기운이 새우며 있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물어도 말해주시지 않을 걸 알았고 사실 말하지 않으셔도 따라 나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길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셨다. 평소에는 바지에 남방 차림이었기에 약간은 어색했다.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인도 위로 작은 물웅덩이들이 반사되는 햇살에 반짝였고 어머니의 검은 고무신은 물을 피하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나는 어머니가 여전히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가방을 힐끗 보았다. 그 안에는 어젯밤 봤던 가족 사진과 반으로 접힌 서류가 들어있었고 가방의 지퍼는 끝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 사이로 조금 비치는 흰 종이를 보며 물었다. 가방 잠겼어요. 어머니는 가방을 꼭 안은 채 말했다. 괜찮아. 일부러 그렇게 뒀어.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물으셨다. 석규야, 돈이 없다면 자식도 엄마를 버릴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 오래전에 나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과 비슷했기에 선뜻은 입을 열 수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체념도 없는 아주 깊고 고요한 결심 같은 게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천천히 탔다.
한참을 달린 후 지용이 형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노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과 폐지 수레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한복 매무새를 다시 정리하셨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손끝으로 매듭을 조심스럽게 매만지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동작 하나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병사처럼. 나는 그 순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가 우리를 먼저 맞았다. 뽀얀 대리석 바닥 위를 걸으면서 어머니는 줄곧 발끝만 바라보셨다. 그 걸음은 마치 초인종을 누르기 전의 문턱 같았고 조금씩 더 작아졌다. 고개를 숙인 채 내뱉은 말이 들렸다. 사돈댁이 이 동네 산다더니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위로랍시고 한숨 사이에 섞인 독백이었을까? 도어락 소리가 나자 문이 열렸고 지용이 형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놀란 눈빛은 잠시였고 곧 평정을 되찾은 듯 형은 시계를 힐끔 보며 말끝을 흐렸다. 오늘 사업 미팅 있어서. 거실 안쪽에선 윤혜선 형수님이 차가운 미소로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나 그 눈은 나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몸을 돌렸고 유리컵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했다. 나는 소파 한켠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와인잔이 비스듬히 놓인 테이블 위에는 회사 명함 몇 장이 흩어져 있었고 TV에선 주식 뉴스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아래의 수치는 붉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색깔은 형의 넥타이와도 묘하게 어울렸다. 어머니는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있잖아 지용아. 병원에 좀 다녀야겠어. 허리가 계속 시큰하고 병원비가 좀... 지용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다 그래. 나도 어깨가 안 좋아서. 그는 슬쩍 지갑을 꺼냈고 안쪽에서 5만 원 한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에 놓았다. 경기도 안 좋고 엄마 이거라도 챙겨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선의 목소리가 주방 쪽에서 낮게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결국 다 포기하실 거야. 그 말은 나를 향한 것도 형을 향한 것도 아닌 그저 공중에 흘린 듯한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들었다. 그 말은 가볍지 않았고 마치 식지 않은 찻잔의 김처럼 서서히 거실 공기 속에 퍼졌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못하신 듯 했다.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드셨다. 그 손놀림은 종이를 다룰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이 집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가면서도 혜선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같은 선택을 한 듯 접시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현관 앞 신발을 신는 사이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 하겠지 했는데 그 말은 마치 오늘은 바람이 불겠지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무게가 내게도 전이되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 안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가방을 여셨다. 안쪽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셨다. 사진 속 지용형의 얼굴을 엄지로 슬쩍 쓸어내리시다가 모서리 부분이 살짝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아무 말 없이 손톱으로 그 부분을 펴내셨다. 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찢어진 것이 단순한 종이었을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었을지 생각하게 됐다. 차창 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광안대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먼 바다에는 불빛이 하나둘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끝과 그 조용한 움직임을 보며 오늘이 단순한 하루는 아니라는 걸 느꼈다.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가는 비는 골목의 먼지를 누기기엔 부족했고 파인 틈마다 작은 물웅덩이들이 점처럼 찍혀 있었다. 우산을 들고 앞장서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는 묵묵히 발을 맞췄다. 우리가 향한 곳은 동구 한복판 오래된 전파상이 있는 낡은 골목이었다. 간판은 반쯤 벗겨졌고 유리창엔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전파상 앞에 다다르자 어머니가 걸음을 잠시 멈추셨다. 얘는 그래도 정기 많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꼬리에만 걸려 있었다. 나는 말없이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어두웠다. 한때 번쩍였을 텔레비전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리모컨 CD 플레이어 라디오가 끼어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 붙은 어린이 스티커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색은 이미 발해 있었다. 진열장 한편에는 녹슨 배터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금속과 먼지 그리고 담배 냄새가 섞여 떠다녔다. 카운터 뒤에 병구형이 앉아 있었다. 푸석한 머리에 입에는 다 꺼져가는 담배꽁초가 물려 있었고 손에는 낡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가셨다. 병우야, 그게 말이다. 병원에 좀 다녀야겠어. 허리가 자꾸 아프고 수술비가 좀 필요해서. 형은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형한테 가보시죠. 여긴 진짜 여유 없어. 그의 말투는 무심했고 눈빛은 딱딱했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다. 아니, 그냥 내 얼굴도 보고 싶었고. 나는 문 옆에 서서 먼지를 털었다. 그 동작은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이었지만 먼지를 턴다는 핑계로 얼굴을 숙이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눈물이 날까 봐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돌아섰다. 전파상 문을 닫는 순간 등 뒤로 들려오는 띠링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청명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저녁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편함을 열었다. 비는 멈췄고 마당에는 젖은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한 통의 편지를 꺼내셨다. 봉투 앞면에는 반듯한 필체로 고말순 여사님께라고 쓰여 있었고 뒷면에는 낯익은 이름 백도식 선생님. 방 안에 들어온 어머니는 말없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갈수록 손가락 끝이 살짝 떨렸고 입술은 조금씩 굳어갔다. 편지지 위에는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고 그 흔적은 마치 오래 묵은 감정이 흘러나온 자국 같았다. 말순 씨,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든 모르든 주는 쪽이 후회 없도록요. 편지 마지막 줄에서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눈동자에 잠깐 비친 빛을 보았다. 그것은 눈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어떤 정직함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신 게 언제였는지. 아마도 설날 가족 사진을 찍던 그때였을까?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일까?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마 다시 미소 지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날 가장 조용한 아들에게로 향하셨다. 부산 고제동 낡은 반지하 원룸들 사이의 골목은 늘 그렇듯 눅눅했고 벽면에는 지난 장마철의 얼룩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콘크리트 틈 사이로 자란 잡초가 어깨를 흔들었고 어머니의 손가방도 그 풀잎에 몇 번이나 스쳤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 가방을 품은 품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문 앞에 다다르자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다. 애가 어려도 마음만은 넓었지. 스스로에게 말하던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섞인 그 한마디는 비 오는 날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처럼 낮고 떨렸다. 똑똑 노크 소리 후에 문이 열렸다. 우진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우리를 맞이했다. 엄마, 형, 어떻게 여기까지? 놀라움 뒤에 자리 잡은 반가움이 표정에 어른거렸고 그 뒤편에서 아내 은경이 얼굴을 내밀었다. 당황한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손등에 물기가 묻은 채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실내는 어두웠지만 따뜻했다. 작은 방 안 전기 히터 위에는 밥솥이 얹혀 있었고 벽에 붙인 포스터는 절반쯤 떨어져 있었다. 창틀엔 곰팡이가 퍼져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정리된 도서들과 어린아이 그림이 얹혀 있었다. 나는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다. 우진이 작은 탁자 위에 찻잔을 올려놓는 동안 어머니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셨다. 눈빛이 잠깐 머문 곳은 창가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었다. 우리가 어릴 적 함께 찍은 등산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어머니의 시선엔 묘한 그리움이 비쳤다. 우진아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여셨다. 허리가 계속 아프고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러 와서. 우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잠시 고개를 숙이던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이거 나 적금 들었는데 아직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 손은 거칠고 손톱 밑엔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봉투를 내미는 손끝엔 망설임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은경이 담요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여긴 좀 쌀쌀해서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의 가방이 소파 옆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서 가족 사진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딱 하는 소리를 내더니 한쪽 모서리가 깨져버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먼저 손을 내민 건 우진이었다. 사진을 주워들고 우진은 살피듯 말했다. 엄마, 이 사진 고쳐서 다시 걸어요. 우리가 같이 찍은 거니까. 그는 부서진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살며시 눌렀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고 손등 위로 조용히 떨리는 빛이 스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장면을 눈에 담았다. 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셨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눈꺼풀 아래 웅크려 있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인 어머니의 손은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고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갠 깊은 주름이 겹겹이 잡혀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진 지 벌써 몇 달이 된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혼자 싸우고 계셨던 게 아닐까. 나는 어머니의 외투를 찾기 위해 다시 지용형 집을 찾았다. 그 외투는 지난달 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소파에 걸쳐두고 그냥 나오셨던 것이다. 형에게 미리 말은 해뒀지만 방문을 노크하니 혜선이 문을 열었다. 아, 외투요 부엌 의자에 걸려 있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현관 앞에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내 발을 붙잡았다. 결국 포기하실 거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잖아. 순간 숨이 목에 걸린 듯 했다. 혜선의 목소리였다. 대화 상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외투를 찾으러 들어가는 걸 미루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저 바람을 핑계로. 며칠 전 어머니가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던 게 떠올랐다. 다 포기해도 되는지 가끔 궁금해. 그 말이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혜선의 속삭임이 그것을 선명하게 덧칠했다. 2021년 11월 늦가을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어머니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다. 바닥엔 오래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엔 잘 다려진 담요와 누렇게 바랜 쿠션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앉아 있었다. 손엔 찻잔, 그리고 찻잔엔 희미한 립스틱 자국 하나. 홍차의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 온기만으론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 석규야, 가족들 좀 불러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 이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였다. 형지용, 혜선, 병우, 은경 그리고 나. 거실엔 낮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배경에선 뉴스 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어머니는 말없이 모두를 바라보시더니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 사실 병원엔 안 갔다. 아픈 것도 아니다.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했다. 지용이 컵을 들다 멈췄고 병우는 자리에서 등을 기대며 눈을 가늘게 떴다. 혜선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은경만이 살짝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냥 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 지용이 웃음을 흘렸다. 어머니 그런 장난은 좀... 경황도 없는데. 경황 어머니는 그 단어를 되뇌이며 한번 숨을 고르셨다. 보상금 이야기 이제는 알고 있을 거다. 그 돈 어떻게 쓸지는 아직 안 정했다. 변구가 몸을 일으켰다. 그럼요. 어머니 뭐든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지용도 이어서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들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매끄러워서 연극 같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마치 뉴스 앵커처럼 단정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안에 섞인 이중의 감정 관심보다는 계산 걱정보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태도.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등을 문지르며.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엔 가을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고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진 채로 대기 중이었다. 나는 키보드를 눌렀다. 한, 말손, 유원장, 초안, 또 시크시. 그 문서를 열며 나는 생각했다. 누가 무엇을 원하고 누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동안 들은 말 보인 태도, 마주한 시선들. 모든 것을 떠올리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순간 다시 혜선의 말이 떠올랐다. 결국 포기하실 거예요.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이번엔 아닐 거야.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대청동 언덕길을 올라가는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어머니는 내 팔짱을 끼고 조심히 걸으셨다.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듯한 걸음이었다. 백도식 선생님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났고 벽에는 군복 입은 아버지와 백 선생님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 아래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전달할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다. 어머니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공증인과 백 선생님이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작은 책상 위에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수성펜이 곁에 잉크 자국이 조금 번져 있었다. 나는 문구를 한 줄씩 읽으며 어머니를 도왔다. 이 부분은 수혜자 이곳은 서명,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적었다. 한우진. 그 이름 하나만 적힌 유언장. 어머니는 마지막 줄에 조용히 도장을 찍으셨다. 다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그 말은 낮지만 명확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길 위에서 내 전화가 울렸다. 지용 형이었다. 어머니가 우리한텐 왜 아무 말도 안 하셨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뾰족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번엔 말하지 않기로 했어. 그 목소리는 처음으로 담담하면서도 단단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 섰다. 너한테 뭘 줄지는 말하지 않을게. 대신 네가 줄 수 있는 걸 기대한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말보다 많은 것이 전해졌다. 우진은 오래된 박스를 꺼내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모서리가 조금 찢어진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다. 액자는 오래되어 유리에도 미세한 금이가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액자를 닦기 시작했다. 이건 엄마 옆에 있어야 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방 안 공기가 그 말에 반응하는 듯했다. 고제동 반지하 원룸은 이제 예전과 달랐다. 벽지는 새로 발라졌고 창틀은 말끔하게 청소돼 있었다. 어머니는 찬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내셨다. 노트 안에는 연필로 눌러 쓴 반찬 레시피들이 가득했다. 이 집에도 밥 냄새가 나야지. 어머니의 말은 그냥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우진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은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차를 우려내며 그녀는 작은 잔에 정성스럽게 따랐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는 그녀의 발걸음엔 조심스러움과 편안함이 공존했다. 그날 오후 백도식 선생님이 찾아왔다. 손에 종이봉투 하나와 사탕 몇 개를 들고 유언장 사본이야 형식상 전달해야 해서 그는 우진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말했다. 축하해요, 말순씨. 이제 진짜로 마음 놓고 웃으셔도 됩니다. 우진은 그 말에 조금 어색하게 웃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사탕을 쥐었다. 그 손등엔 아직도 마른 주름이 선명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 보였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부엌에서 계란찜을 만들었다. 달걀을 풀고 소금을 조금 넣고 물을 맞추는 손길이 능숙했다. 식탁에 계란찜, 멸치볶음 김치 3가지 반찬이 놓였고 그 위엔 오래된 식탁보가 덮여 있었다. 우진은 새로 산 액자에 사진을 넣었다. 그 사진은 한때 떨어졌던 금이 같던, 그러나 이제는 다시 중심을 찾은 가족의 얼굴이었다. 그는 벽 한쪽에 액자를 걸었다. 딱 어머니가 머무는 자리 옆 햇빛이 잘 드는 곳.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덧붙일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사진 옆자리에 조용히 누워 계셨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편안하게 잠든 얼굴이었다. 방 안엔 계란찜의 은은한 향이 아직 남아 있었고 액자 뒤엔 살짝 접힌 모서리가 보였다. 그것은 시간의 흔적이자 치유의 자국이었다. 우진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 말고 현관 쪽을 바라봤다.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그는 수건을 던져놓고 문을 열었다. 지용 형과 병우 형이 서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는 붉었다. 초조함이 입가에 맺혀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들어와요. 우진은 문을 열어 젖혔다. 집 안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낮은 밥상 위엔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찜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한쪽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 두 형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오래 묵힌 듯 고요했고 입술은 마른 채였다. 돈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면 된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지용 형은 눈을 떨구었고 병우 형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은경이 차를 따르며 작은 웃음을 흘렸다. 나는 방구석에서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다. 돈은 잊혀도 밥상은 남는다. 우진이 밥을 퍼왔고 모두가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국은 조금 식었고 계란찜은 덜 익은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오래전 우리가 웃고 있던 모습이 있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에 모두가 멈췄다. 울지 않았지만 눈이 젖어 있었다.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은 한 방향으로 길게 기울었다.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는 조용히 장롱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다. 이자 일부로 마을 아이들 장학금 만들자. 우진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고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 말을 적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밤이 되었다. 어머니는 작은 담요를 덮고 사진 옆에 누워 계셨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다.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고 방 안은 따뜻했다. 사진 및 장학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그 밤 나는 생각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 담긴 밥 한 그릇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어머니 손에 들린 액자 유리는 더 이상 깨지지 않았다. 조용한 거실 반쯤 남은 국 냄새 사이로 사진 속 웃음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어머니는 재산보다 마음을 남기셨다.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밥상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돈은 세지 못할 만큼 흘러가도 사랑은 그릇 안에 오래 남는다. 가끔 다리가 무너져야 어떤 다리를 다시 놓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혹시 여러분도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